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중국의 상해 증시 그리고 홍콩 항세형 증시와 함께 안정세를 찾으면서 다시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장 분위기 좋아지면서 코스피 주식도 올랐지만 코스닥 주식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그중에서도 교육 건강 관련한 AI주, 조선주들이 시장에 앞단에 섰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도 다시 활기를 되찾고 달러환 환율도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시장은 위험 회피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채금리 하락과 졸지 보고서의 7월 고용 둔화 소식이 영향을 준 건데요. 특히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7%, 4%씩 급등하면서 기술주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기술주 움직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와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요.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인사이트 함께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수요일장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증시 팔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우혜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시장 분위기 좋았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정말 이렇게 푸릇푸릇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표들 발표를 앞두고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동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장기물 국채금리도 급락을 하면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까지도 지금 2% 가까이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전날보다 8bp가량 하락한 4.1% 근방으로 떨어졌고요.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4.9% 근방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채금리가 연준의 추가 긴축을 우려를 반영을 해서 정말 가파르게 올랐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증시에 부담이 됐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나올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와 또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국채금리 하락세에 주목을 좀 하는 모습인데요. 이 파월 의장의 잭슨 홀 연설 이후에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근거를 좀 다들 찾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나올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와 고용 보고서에서 또 인플레이션과 고용에 대한 추세를 좀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소비자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죠. 이 컨퍼런스 보드의 8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6.1로 이 시장의 예상치인 116을 크게 밑돌았을 뿐만 아니라 전달 수정치였던 114도 하회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보다 급격한 하락은 또 휘발유 가격 상승 때문이기도 한데요. 통상 이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는 휘발유 가격과 정말 밀접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8월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19.6% 상승을 했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다시 한번 물가 상승, 특히 식료품과 휘발유 가격 상승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7월 채용 공고 같은 경우는 882만 7천 건으로 전달에 920만 건에서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2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950만 건이었거든요. 크게 밑돌았죠. 노동시장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이 자발적 퇴직자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 354만 건으로 전달보다 25만 3천 건이나 준 모습이었습니다. 자, 2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이 고용시장의 타이트함이 완화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이 지표가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에 이 달러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 주요 달러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103.39에 오늘 마감을 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4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같은 경우는 전장보다 1.06달러 올라서 배럴당 81.1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시장을 따라가면서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거시지표 안 좋아지면서 가장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국제 수익률인데 국제 수익률들이 하락을 했고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달러화 지수인데 달러화 지수도 내려가면서 최근에 우리 달러원 환율도 뭐 1,34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만 이제 1,325원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다 보면 우리 시장한테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훈풍이 우리 시장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특징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징주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정말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정말 푸릇푸릇하게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은 장기물 국제금리가 급락을 하면서 기술주 랠리가 다시 시작이 됐죠. 이 매그니피센트 7 정말 빅 종목들 급등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메타까지 줄줄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엔비디아와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급등을 하면서 아무래도 기술주들의 상승을 조금 더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AI에 대한 그 버블 우려가 나오면서 좀 주춤을 했었던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과 또 인공지능 관련 파트너십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양사 같은 경우는 AI 확장과 또 대규모 언어 모델 지원을 위해서 협력 관계를 확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 세계 이 구글 클라우드 고객들이 엔비디아의 생성형 AI 기술을 사용해서 슈퍼컴퓨터를 좀 더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면적으로 합의를 하기로 한 겁니다. 협력을 하기로 한 겁니다. 이런 소식이 좀 발표가 되면서 증권사들이 이 엔비디아의 목표가까지 상향을 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전기차 같은 경우도 모두 급등을 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7%대 넘게 상승, 그야말로 폭등이죠. 리비안도 8%대, 루시드도 2% 넘게 3% 가까이, 니콜라 같은 경우도 지금 4%, 5%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면서 급등의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가 성능으로 세계 3위 정도죠. 3위의 그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3억 달러 슈퍼컴 플랫폼 계획을 시작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AI 이 테마에 편입이 된다라는 기대감에 아마 투자자들이 더욱더 매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테슬라 슈퍼컴에 이 H100 반도체 1만 개를 공급하게 될 엔비디아까지도 또 더불어서 주가에 영향을 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또 좋은 소식이 나왔죠. 다음 달 12일에 아이폰 15와 또 차세대 스마트워치를 출시를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아이폰 신형 출시 행사로 간주가 되는 9월 언론 공개 행사 초청장이 발송됐다는 소식이 애플의 주가를 또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오늘도 2.43% 지금 기록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고대하던 아이폰 15 출시 소식 또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AT&T, 버라이즌 같은 미국 주요 통신사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크게 하락한 종목들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AT&T와 또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 높은 수익 배당률을 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기대감과 동시에 또 상승, 투자 의견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종목에도 상승하는 역할을 해줬고요. 3대 지수 동시에 강세를 보이는데 또 좋은 역할을 해준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15% 지금 급등을 했는데요. 자, 이번에 미국 법원 같은 경우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를 허용하라고 명령을 했죠.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간밤에 정말 급등을 한 모습인데 코인베이스 이야기는 또 뒤에서 또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애플 상당히 지금 주가가 좀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 고생하신 투자자분들 좀 안심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비트코인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비트코인 급등이 아니라 초급등 같은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긴 박스권에 갇혀있는 비트코인이다. 도대체 언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잠에 들었었는데 역대 가장 긴 약세장을 보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가상자산 ETF 관련 판결 소식이 나오면서 정말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야말로 급등을 넘어서 폭등, 대폭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밤에 거의 8% 가까이까지 급등을 한 모습이었어요. 소식을 전해드리면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에서 이날 SEC한테 이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의 상장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유사상품과 좀 다른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을 반려한 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이다라면서 결정 사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이렇게 뒤집히면서 이날 판결 직후에 암호화폐 가격이 정말 일제히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11시 반 정도로 좀 기억을 하는데요. 비트코인도 3,800만 원 선까지 지금 올라갔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볼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5% 가까이 지금 233만 원 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리플 같은 경우도 4% 가까이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3대장이라고 우리가 불리우기도 하는데 거의 차트의 흐름들 너무 지지부진하면서 똑같은 좀 비슷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비트코인 ETF에 대한 투자의 길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시각이 계속해서 좀 나오면서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지금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대장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그나마 좀 가벼운 알트코인 같은 경우들도 지금 오늘 급등을 하는 흐름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에 반해서 또 계속 좀 이슈가 나왔던 부분인데 비트코인 채굴 수익에 관련된 겁니다.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이슈인데요. 이 코인 채굴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그래픽 가격 폭등했을 때가 사실 얼마 안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요 채굴 회사들이 유동성 경색을 좀 경고를 하고 파산을 선언했었던 작년 말에 좀 기록했던 역대 최저치에 가까운 수준까지 지금 내려갔습니다. 채굴 수익이 줄어든 건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정체가 되고 좀 업자 간의 경쟁이 심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또 판결까지 뒤집혀지면서 비트코인 좀 가상자산 전체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앞으로의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또 이 투자에 대한 좀 대체 자산으로까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국면으로 흘러가게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이 와중에 채굴업자들 같은 경우에 사업 규모로 계속 또 확장하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내년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감기에 주목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면으로 긍정적인 소식들 또 하나 전해드리면 이번에 홍콩 재무장관이 디지털 기술 발전의 이 다음 물결이 블록체인 기술이다. 미래의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핵심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좋은 소식이 나와줬는데요. 이 블록체인 기술의 높은 보안성과 또 투명성, 또 낮은 비용을 바탕으로 금융과 또 상거래, 여러 가지 무역 등등 다양한 일상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또 하나 리플 부사장의 언급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결제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가 있어요. 근데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 게 응답자의 100%가 이 결제 프로세스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게 이점이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97%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향후 3년 안에 이 결제 시스템에 아주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또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급변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흐름, 암호화폐 전체적인 부분들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혜진 전문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선호 대표와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화면을 통해서 오픈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시총 반토막 건설업 회복 가능할까로 헤드라인을 열어보겠습니다. 건설사가 사실 최근에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어떻게 풀어주실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건설업 같은 경우가 우리가 제약바이오와 함께 최근에 가장 많은 낙폭을 보였던 종목 중에 업종 중에 하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건설업 같은 경우는 과거 우리나라 경제를 어느 정도 증시를 견인했던 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반토막이 나한 이 시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지 않을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물려 있다고 하면은 물을 조금은 탈 수 있는 그런 기회지 않을까 좀 생각하면서 오늘의 방송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건설업종들이 최근에 지속적인 악재가 굉장히 많았어요. 철근 누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침수 사태라든지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지속적인 전 세계적으로서 금리 우리나라까지 해가지고 금리 인상 여파가 불어닥치면서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미분양이 계속 속출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업종 관련해서는 더 빠지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더 빠지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어제죠. 어제 이제 GS건설이 최고 수인 10개월 영업 정지를 이제 받으면서 사실상의 건설주들이 더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알다시피 나올 악재는 다 나왔다. 악재 소멸이라는 거죠. 사실 뭐 호재도 그렇고요. 악재도 그렇고요. 이 재료가 나올 게 다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슈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미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왔던 것이고 이게 사실상 뉴스로 반영되다 보니까 더 이상의 나올 악재는 없지 않을까 하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좀 구간대가 나와준다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시도 추가적으로 건설업종 관련해서는 악재가 나오기보다는 앞으로 나와야 될 이 호재에 기대하면서 저가 매수세, 저가 매수 유입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건설주 이런 것들이 지금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지금 월가에서 발표하기를 최근에 이제 빅테크라든지 뭐 IT 뭐 이런 쪽으로서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은 월가에서 주목하라는 거는 하반기부터는 어디로서 봐라. 이제 하반기부터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매수를 좀 해봐라라는 이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도 같이 상승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나빠진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코로나 장기화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과 함께 경기가 지속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경제 불황이 다가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 장기적으로 우하향을 했던 것이 경기 민감주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월가에서 발표하기를 이제는 파월의 이제 발언을 봤을 때는 파월의 발언이 지금까지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 매파적인 발언이었다라고 하면은 최근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적어도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내년에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월가 측에서는 지금 무엇을 봐야 된다. 경기 민감주,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그건 역시 지금 금리 인상과 함께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무너졌죠. 사실 우리나라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휘청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와 함께 다시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을 했을 때는 역시나 경기 민감주 대표 주자가 IT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건설업, 석유 이런 쪽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역시 건설업 역시도 경기 민감주로서 금리 인하와 함께 추가적인 이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올라가기엔 충분하다. 그럼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봤을 때는 지금
지금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 건설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지금 또 좋게 볼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이 얘기가 나왔던 게 제2의 중동붐이죠. 중동붐. 이거는 우리가 좀 차트를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 일단 GS건설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GS건설 같은 경우 최근에도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주는 모습인데 2000년도 초에 보면은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세요. 10,000원대에 있던 종목이 5,000원대에 있던 종목이 18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우건설이라는 종목도 볼게요. 대우건설이라는 종목도 우리가 차트로 간단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GS건설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GS건설과 흡사한 게 동시에 뭐예요? 2000년대 초에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2,000원, 1,000원대 있던 종목이 3만 원 정도까지 29,580원, 약 30배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아니라 금호건설이 또 본다라고 하면은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어때요? 270만 원이에요. 1,000원도 안 했던 종목이 270만 원대까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가지고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의 공통점은 뭐뭐건설이죠. 사실상의 이 세 가지 이외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많지만 이러한 현상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1970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오일 쇼크가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서 오일을 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이는 중동 국가들의 뭐예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들이게 되면서 오일머니라고 하죠. 그러면서 돈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되니까 중동 국가들이 무엇을 하게 된다? 경제 개발에 착수를 하게 돼요. 근데 1970년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사실 그렇게 잘 살던 시절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뭐 해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중동 국가에서 하는 경제개발 착수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동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중동 국가에서 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사업, 건설 쪽으로 인한 굉장히 막강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서 점차 우리나라가 수주를 받아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2000년도에 들어서 뭐 하게 된다? 중동 붐이라고 이제 불기 시작하죠. 2000년도에 들어서 이제 중동에서의 굉장한 많은 수주, 우리나라의 기술력들이 인증받으면서 사실상의 1970년도 중동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경제 기반을 다진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보여줬던 그 차트들이 그 중동 붐과 함께 뭐한다? 올라갔던 차트들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건설 업종들. 근데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과거 제1차 중동 붐과 비슷하게 느껴져야 돼요. 최근에 제2의 중동붐은 오나 이런 이야기들이 작년부터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다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유가 상승해서 오일로 중동 국가들이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 한다? 또 다른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나왔던 게 네옴시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일머니로 돈을 벌어들였던 이 중동 국가들의 이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이런 모멘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또 따라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방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 했잖아요. 이 전쟁도 사실 시작되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나야 돼요. 그럼 끝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재건이라고 하죠. 사실 모든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만들고 다시 짓고 다시 생산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필수적인 게 당연히 건설일 수밖에 없는 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 첫 번째로 중동 국가의 또 다른 투자, 이제 네옴시티와 이제 이런 것들의 이 건설 사업에 대한 투자를 앞당기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재건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건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이 봤을 때 향후 뭐가 될 수 있다. 제2의 중동 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럼 아까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 이상도 올라갔습니다. 과거 최근에 올랐던 2차 전지의 그 대파동이 건설 제2의 중동 붐에서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저가 매수의 기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아나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경기 민감주에 주목하자를 시작으로 제2의 중동 붐과 함께 또 러우 전쟁 재건에 대한 기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국내 같은 경우는요,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여파 등으로 10개월 영업 정지 중단을 한번 들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 국토부가 GS건설에 대한 처분 조치와 안전 점검 발표를 하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기사들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국외 상황은 이렇고요. 국내는 지금 건설주 어떻게 한번 뛰어들어 봐야 할지 투자 포인트 잡아봐야겠죠. 일단은 뭐 투자 포인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건설주에 대한 좀 눈여겨보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 이제 국내가 지금 사실상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어요. 근데 국외를 또 본다라고 하면은 이 건설주를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제일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담고 싶은 투자자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뉴스 자료를 좀 봤을 때 워렌 버핏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자, 금리 인하된 장기 호황이 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워렌 버핏이지만 건설주, 미국의 건설주라고 하면서 정확히 9,600억 원치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아니면 애플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모든 모멘텀 속에서 워렌 버핏이는 돈을 잃기보다는 굉장히 큰 돈을 많이 벌어들였어요.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가치 투자라고 표현을 하죠. 워렌 버핏에게 이걸 왜 샀냐라고 얘기하더라도 나중에 보면은 그게 정답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워렌 버핏이가 뭐라 했어요? 금리 인하된 장기 호황일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건설주를 주워 담는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9,600억을 사들였다라는 건데, 제가 아까 앞서 말했던 게 뭡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분명히 올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월가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를 빠르면 내년 1분기, 늦으면 내년 2분기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잭슨 홀 미팅을 통해 가지고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발언이 나와줬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악재거든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요, 지금까지는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분명히 제시했음에도 뭐한다?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런 현상이 왜 나왔느냐? 과거까지는요,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너무 매파적인 발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 금리 인상 안 하면 다 죽는다. 뭐 약간 공격적인 멘트였다라고 하면은,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은 어떤 멘트였느냐? 좀 덜 매파적인.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최정점을 찍은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다. 하지만 조금은 좀 덜 잡히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도 금리 인상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러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이 월가의 이 증권가들이 분석하기에는 이런 발언적인 표현을 봤을 때 앞으로 추가적인 뭐 악재가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파월 의장도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표현을 하긴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내년 1분기, 빠르면 내년 1분기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방금 앞에 얘기했던 게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했다 했어요? 금리 인하가 오게 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호황을 이룰 것은 건설주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 금리 인하의 시기와 장기 호황적으로 워렌 버핏이가 투자한 건설업종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겠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고요. 또 특히나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중동 국가들, 아까 앞에도 중동 국가를 잠시 얘기했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들였다고 했잖아요. 그럼 최근에 이제 중동 국가에 또 어떤 변화가 있냐고 하면은, 다음 뉴스를 좀 잠시 본다고 하면은, 중동에는 지금 이제 스마트 시티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고라고 하죠. 위고라고 이제 세계 스마트 시티 기구 인데요. 이 중동 지역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아랍에미리트에다 사무실을 지금 이제 개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 시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실 네옴시티만 얘기했지만 두바이 같은 경우도 일경을 투자해가지고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겠다, 만들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천연가스 수출국 오만 같은 경우도 네옴시티에 버금가는 스마트 시티를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본다라고 하면은 건설업에 대한 모멘텀은 우리가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했을 때 언제부터 이게 움직일 것이냐? 과연 모멘텀은 있느냐? 그냥 싸게 산다고 해서 다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붙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중동 국가들의 스마트 시티 건설이라는 거죠. 제2차 파동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중동의 제2차 중동부를 불게 된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사실 과거보다 못 가도 돼요. 그냥 전고점, 아니 전고점의 반만 간다 하더라도 최소 10배 이상 상승 구간이 나와주는 게 건설주인 만큼 지금은 우리가 샀으면 사야지 팔 때는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이러한 발언을 증권가에선 매들기적인 발언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 대규모로 구매 이렇게 매수하기도 했고요. 중동 역시 스마트시티 열풍 불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답이 나왔네요. 건설주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는 했지만 너무 먼 그런 기대감만 볼 게 아니고 좀 가시적인 성적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 맞출까요? 방금 말씀하신 거 그대로요. 사실 우리가 경기 민감주라고 이 건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란 건 말 그대로 경기가 좋을 때는 실적이 받쳐줘야 되고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실적이 안 좋은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내년 금리 인하와 함께 경기 민감주와 함께 상승에 대한 건설주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이 DLENC라는 종목이 있어요. 사실 DLENC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사실 매출이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기 민감주라는 거는 실적이 안 좋을 때는 안 좋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DLENC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뭐가 예상이 되냐? 대규모 수주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SOL 샤인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실적이 기대가 된과 동시에 굉장한 수주 모멘텀이 있다 보니 하반기, 그다음 내년 1분기, 2분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한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DLENC 같은 경우 사실 추천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상장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전에도 말했던 게 뭐냐? 상장 이후에 우리가 그럼 상장에 공모를 참여하게 되죠. 이 공모에 참여를 했을 때는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냐고 하면 공모 물량이라는 게 존재하게 돼요. 그럼 이 보호예수가 풀리는 이 시점에서는 공모 물량에 대한 차익을 위해서라도 상장 가격이라든지 공모가까지는 끌어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DLENC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상장 가격까지 제대로 상승하지 못한 점 그런 것과 함께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차트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DLENC의 차트예요. 이제 아까 있다시피 상장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장기 하방 추세는 아직 돌파는 못했습니다. 근데 단기 하방 추세 약 6만 5천 구간대 하방 추세와 최근의 하방 추세를 맞닿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지켜주는 구간, 이 구간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뭐가 나오게 된다? 삼각 수렴대의 구간이 나오게 돼요. 삼각 수렴대를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강한 상승이 나오던가 강한 하락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DLENC라는 종목은 건설업종으로서 최근에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대를 돌파했을 때는 강한 상방이 나와줬으면 나왔지 하방이 나올 이유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는 건 지금 주가 약 2만 8천 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 약 3만 원 정도까지 여유롭게 여러분들이 매수 포지션을 잡았을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는 정말 전고점까지만 가도 7만 원이죠. 최소 2배 정도는 시세 분출 차익 구간이 열려있기 때문에 건설업종과에서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DLENC입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풀어주셨는데요. 상장가까지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부분들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한번 여쭤볼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아까 차트를 좀 보여드렸던 대우건설이라는 종목이에요. 일단 역시나 제약바이오 하면 제약이 크게 가는 것처럼 건설사들이 움직인다고 하면 건설이 크게 가겠죠. 그래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쉬운 게 지금 주택보다는 비주택 부분에서 이 실적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역시나 이런 실적을 봤을 때 하반기부터는 비주택 부분 관련해서 이런 실적이 따라오면서 굉장히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 일단은 이 대우건설이 역시나 실적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 주택에 대한 부분의 실적이 좀 안 따라온다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또 이게 국내 시장을 봤을 때입니다. 국내 시장을 봤을 때고 우리나라가 사실상은 국내에서 아무리 건축업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해외 시장의 규모, 수주 규모를 따라올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건설사에 대한 이런 제일 큰 호재는 해외 수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수주가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수주액은 굉장히 낮지만 앞으로 따라올 해외 수주 규모액을 봤을 때 대우건설 측에서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를 2023년도의 목표치인 1.5배 정도는 더 수주액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뜻은 해외 수주
수주 규모가 굉장히 더 많이 견고하게 따라온다는 뜻이고 역시나 실적으로서 받쳐줄 수밖에 없는 부분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자리다,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보면은 이 대우건설이라는 종목의 차트입니다. 과거에 2000년도 초 건설업종 중동붐이 불면서 강력하게 상승을 했어요. 상승 이후에 지속적으로 쭉 하락하면서 지금 이제 주가가 지켜주는 자리가 2020년도 코로나 때 하락을 제외한다고 하면은 과거 대파동, 2000년도의 대파동 직전 자리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자리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처음으로 터치하는 자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자리에서는 굉장히 강한 시세 분출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봉상 좀 차트를 또 넘어가서 본다라고 하면은 보면은 알다시피 대우건설이 어때요? 딱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야 되는 전고점 첫 터치 자리가 월봉상 나왔다라고 하면은 일봉상은 뭐다? 하방 추세대를 돌파하면서 지금 모든 장기 이평대를 다 뚫어냈습니다. 우리가 주가의 우상향의 모멘텀 중에 하나가요. 정배열이라고 하죠.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이 나와주고요.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의 모든 이동평균선을 뚫어냈을 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봉상 하방 추세 돌파 이후에 이동평균선 돌파, 모든 이평 돌파를 했다라는 관점과 함께 차트상 얼마든지 추가적인 상방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대우건설 들어봤습니다. 해외 수주의 견조한 상승으로 인해서 앞으로 하반기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런데 땡땡건설을 한번 들여다보자 했는데 지금 땡땡건설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호건설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좋아요. 사실 이 금호건설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아까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이라든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아요.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데 낮다 하더라도 일단 1,6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건설업에 호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낮은 시가총액일수록 더 큰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점을 맞춰봤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과거에 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두바이도 일경을 투자한다 했잖아요. 그 일경을 투자한다 했을 때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금호건설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중동 국가라든지 두바이 이런 국가들에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투자와 함께 충분히 앞으로의 급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이 금호건설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역시나 또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다른 걸 볼 게 없는 게 최고점이 270만 원이에요. 이 아까 다른 종목들은 많이 올라봐야 2배, 3배였다고 하면 지금은 20배, 30배 이상이 있기 때문에 열린 자리가 굉장히 큰 만큼 기대 수익률도 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봉상 차트를 봤을 때도 지금 아까 계속 얘기했던 삼각수렴대를 이제 돌파하는 구간대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인 삼각수렴 돌파 이후에 강한 시세 분출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금호건설인데 두바이 일경 투자 소식에 의해서 계속해서 한번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시총이 조금 낮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두 종목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성적이 좋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펀더멘탈로 SL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부터 먼저 볼까요? 최근에 저희가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말씀을 드렸었죠. 상당히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 이런 방산주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이제 궤를 같이 하는 이런 주식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현대로템, 풍산,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주가들이 최근에 약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쪽부터 먼저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 낙폭 과대에 따른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수주 내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좀 초반에 이제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들이 주가 하락에 이렇게 그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2분기는 지나가고 하반기를 바라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는 투자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한화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있는데요. 카이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가 앞으로 방산주 실적을 주도할 거다 이런 리포트를 썼습니다. 2분기 실적은 기본적으로 일회성 비용 때문에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낮았다 이런 얘기예요. 생각보다 많이 낮았는데 이거를 정상화 그러니까 일회성을 좀 제거하고 놓고 보면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7%는 된다라는 게 이 회사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요것보다는 조금 더 3분기, 4분기 가면서는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부터는 말이죠. 폴란드 FA50을 인도를 시작합니다. 전체적으로 12대인데 3분기에도 일부 나가고 4분기에 마무리가 이제 될 건데 말이죠. 이렇게 3분기, 4분기에 폴란드 향 이런 FA50 12대가 인도가 되면서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이미 뭐 거의 다 완성 단계에 들어가고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기체 부품 시장 회복도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잉하고 에어버스 여기서 이제 최근에 수주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해가지고 벌써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이렇게 받고 있고 인도 물량도 그 동기간 대비해가지고는 거의 뭐 한 15% 내외로 상당히 인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부품 쪽도 뭐 보잉이나 에어버스에 납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실적이 어느 정도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월 투자증권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이쪽은 하반기 실적 대장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수주 대장이 될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기뿐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수주를 좀 보면서 모멘텀을 쫓아가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반기는 아까 말씀드린 FA50 12대 납품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완제기를 납품을 하면 말이죠. 이 회사는 지금 사실은 다월은 17% 영업이익률을 가정을 했다고 리포트에 써놨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완제품을 보낼 때는 이 완제기를 보낼 때는 20% 영업이익률 정도는 나온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좀 보수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익 전망 상향 추정이 있을 수 있다. 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이익이 많이 나오면 서프라이즈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24년에는 수주 대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쪽에 이제 모멘텀을 보고 있냐면요. 미국, 이집트입니다. 미국에 이제 전체적으로 훈련기 나가는 그 지금 공급 계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되면은 막 수주가 아주 제대로 이제 올라올 거다 이런 얘기고 이집트에는 훈련기도 있고 FA50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가면서 수주 대장 역할을 이 한국항공우주가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6월 19일 날 58,000원 고점 찍고 쭉 내려왔습니다. 거의 뭐 두 달 동안 내려왔죠. 46,100원까지 내려왔던 주가가 이제 고개를 살짝 좀 들고 있습니다. 고개를 살짝 들었죠. 누가 사나 봤더니 최근에 외국인들이 바닥부터는 사고 있고 기관도 같이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는 상당한 리레이팅, 그러니까 주가 재평가 작업이 이 부분에 있었는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좀 조정을 받았는데 아직도 주가 재평가 그 연장선상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기 그게 아니면 주가가 더 내려왔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반등을 하면서 지금 다시 상승 기회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상단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직도
주가 재평가 작업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그 PER로 좀 보겠습니다. 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저평가에 있다. 6.6배. 뭐 주가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6.6배. 제가 어제 얘기할 때는 센티멘탈이 아니고 펀더멘털을 말씀드렸죠. 근데 한국항공우주는 제가 센티멘탈로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분위기 좋아지고 있고요. 20.4배 PER입니다. 약간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은 한국항공우주 항상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아왔던 주식입니다. 목표 주가 괴리를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괴리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리면서 이 중에서는 가장 낮지만 그래도 펀더멘탈리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국항공우주도 43%입니다. 어제 다른 주식들도 방산주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릴 때보다는 주가 괴리율이 조금은 내려왔습니다만 여전히 43%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펀더멘탈 주식입니다. 펀더멘탈 주식 오늘은 SL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 하락이 심했죠. 아까 방산주랑 분위기 비슷한데 더 하락폭이 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2분기가 피크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현대차, 기아차 여기서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물량을 좀 줄여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주가가 밑으로 빠졌죠. 빠졌는데 최근에는 약간 반등을 이제 하려고 바닥을 지금 탐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제 제가 검명을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명신산업 벌써 말씀을 드렸죠. 명신산업 어제도 주가가 좋았습니다. 지난 주에 말씀드리고 지금 주가가 괜찮은데 오늘은 SL입니다. 이 위에 성우하이텍, 서현이와 화신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 물론 이제 싼 주식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SL이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월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여기도 대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네요. 여기 미국 자동차 부품주 대장은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SL을 강하게 이제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GM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상당히 테네시 공장의 공장 가동률이 102%까지 올라갈 정도로 지금 상당히 공장을 돌리고 있다. 그래서 2분기에 벌써 영업이익률이 말이죠. 10.7% 가면서 사상 최대치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25년까지는 구조적인 성장이 눈에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현대차 기아 그룹이 전체적으로 미국도 나가고 인도도 나가고 하면서 같이 동반 진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금 독점 구조를 가지면서 여기도 같이 큰다 이런 얘기고 유럽의 OEM 이쪽으로도 장기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에서 리포트 제목은 현대차그룹 그러고 GM을 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2분기 아주 좋았는데 컨센서스를 45%나 상회를 했고 GM 수출, GM 이쪽으로 관련된 매출이 숭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미에서 테네시 공장이 가동률이 102%에 달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목표 주가를 55,000원까지 올렸네요. 차트 보시면 7월 17일 날 이렇게 고점을 친 이후로 쭉 이렇게 밀려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으로 2분기의 실적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6월, 7월 주가가 상당히 불을 뿜은 뒤에 쭉 이렇게 밀려 내려왔는데 너무 많이 밀려 내려온 감이 있죠. 8월 18일 날 32,000원을 바닥으로 해가지고 어제 이제 처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웬일인지 기관까지도 매수에 가담했습니다. 역사적 밸류밴드로 보면은 밸류밴드 상으로만 보면은 중상단이죠. 이렇게 중앙 위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모멘텀들이 들어오고 있고 2분기에도 영업이익률이 사상 최대가 났습니다. 그리고 3분기, 4분기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지금 전체적인 성장 그림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SL 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낮은데도 많은데 SL 오늘 5.5배 이렇게 PER 기록되는 SM을 가져왔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명신산업 7.8배입니다. 주가가 올랐지만은 여전히 7.8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다 이런 얘기고 전통적으로 지금 자동차 산업, 자동차 부품업 밸류에이션들을 이렇게 많이 쳐주지 않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저평가 영역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표 주가 마지막으로 터치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 46% 남았습니다. 그래서 센티멘탈로 오늘은 한국항공우주 펀더멘탈로 SL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국채금리 하락에 3대 지수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총 반토막 건설업 회복이 가능할까 오늘의 일면에서 다뤄봤는데요.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하반기 실적이 받쳐주는 건설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센티멘탈은 카이가 주도할 방산주의 실적 한국항공우주 꼽아봤고요. 펀더멘탈은 자동차 부품주의 대장이다 SL을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